안녕하세요. 저는 60대로 올해 딱 환갑이 된 여자이고 남들한테는 하지 못했던 제 이야기를 한번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어요.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도 계실 테지만 저도 이 정도 나이면 웬만큼 살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별별 일들을 다 겪어보았는데 이번에 겪은 일은 정말 상상 초월의 일이었죠. 나이가 들수록 내가 이만큼 살아왔던 세월이 후회는 되지 않게 늙고 싶었는데 처음으로 내가 여태 잘못 살아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를 만큼 후회를 하고 있는 중이고 인생이 덧없다는 말을 몸소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나름 가구점을 하던 아버지 덕분에 여유 있게 자라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했고 당시 시험을 보고 무역회사에 입사를 한 사람이에요. 지금은 없어진 회사지만 그 당시엔 업계에서 나름 알아주는 회사로 명성을 떨쳤던 회사였죠. 갓 20살이 되니 해보고 싶은 것도 많았고 하고 싶은 것도 참 많았어요. 그 중에 연애도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저 때만 해도 요즘같이 연애에 대해 열려있는 문화가 아니었기에 중고등학생 때 연애하는 건 언감생신이었잖아요. 맨날 남몰래 숨어서 동네 남학생이나 짝사랑하곤 했는데 20살이 되니 그것도 그만 청산하고 제대로 된 연애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뜩이나 저보다 3살 많은 언니가 맨날 남자친구와 알콩달콩 연애를 하며 데이트를 하러 나가는데 그 모습을 보니 부러웠기도 했고요. 그래서 처음엔 눈을 씻고 남자를 찾아봤는데 제가 그런다고 남자가 떡하니 눈앞에 나타나는 건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남자친구를 사귀어 보려고 해도 마음먹은 것처럼 쉽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친구들한테 소개를 시켜달라는 것도 한두 번이지 매번 그러기도 좀 그랬어요. 무슨 제가 남자의 환장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인연은 존재한다고 어느 날 제가 늦은 퇴근으로 막차를 타고 집에 간 적이 있었는데 저도 겁도 없지 그 늦은 저녁에 쏟아지는 졸음을 참지 못하고 계속 졸다가 버스 종점까지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누군가의 부름으로 잠을 깨게 됐는데 눈을 떠보니 웬 멀쩡하게 생긴 청년이 이제 그만 일어나시라고 막 저를 깨우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 버스를 운전한 운전기사였죠. 많이 피곤하셨나 보네요. 아까도 혹시 몰라서 운전하면서 몇 번이나 불렀는데 못 듣고 계속 자더라고요. 여기서 집까지는 많이 머세요? 집이랑 좀 가까우면 걸어가면 될 텐데 멀면은 집에는 어떻게 가시려고요? 위험할 텐데. 그러게요. 집까지 가려면 조금 먼데 이거 큰일이네요. 택시도 잡힐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큰 길로 나가봐야죠. 그럼 제가 퇴근 도장 찍고 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여기 많이 외져서 혼자 나가는 것도 위험하니까 같이 나가시죠. 길도 잘 모르시니까요. 저 여기 버스 회사에서 평생 일해야 되니까 걱정은 마시고요. 라는데 제가 경계를 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니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나오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쩌다 보니 저희 집 앞까지 오게 되었더라고요. 그 청년은 저보다 4살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일찍이 군에 다녀오고 버스 면허를 취득해 운전기사를 하고 있는 거라고 했어요. 집이 워낙 가난해서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해 어릴 때부터 안 해본 일이 없다고 했는데 정말 별의별 일을 다 했더라고요. 하도 힘든 일을 많이 해서 그런지 지금 하는 버스 운전 일은 정말 최고의 직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까 평생 여기서 일을 해야 된다는 소리가 그 뜻이었나 싶었어요. 그렇게 그 사람과 처음 만나게 되었고 그 이후로 시간대가 맞으면 몇 번씩 버스에서 만나 눈인사를 하곤 했어요. 그러다 운전석 바로 뒷자리가 나면 거기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한편의 영화를 찍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점점 더 호감을 느꼈고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 일부러 그 사람이 운전하는 버스를 기다렸다가 타곤 했어요. 저보다 나이가 4살이나 많아서 그런가? 절 위해주는 조그마한 배려도 감동이었고 회사 상사에게 혼났을 때면 위로해주는 말들도 감동이었어요. 실제로도 그런 말들이 제게 많이 위안이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랑 비슷한 부분이 많아 이야기하는 게 하나도 지루하지 않았는데 한번 대화를 했다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또 종점까지 갔다가 저희 집까지 데려다주는 그런 날들이 반복되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알고 지낸 지 6개월 정도 되었을 때
제가 먼저 그 사람에게 고백을 했고 사귀자고 했어요. 저는 당연히 이 사람도 오케이를 할 줄 알았는데 돌아온 대답은 그게 아니었죠. 미안해요, 순미 씨. 저는 순미 씨가 좀 부담스러워요. 좋긴 한데 부담스러워서 못 만날 것 같아요. 아니, 좋긴 좋은데 부담스러운 건 또 뭐예요? 싫으면 그냥 싫다고 하지. 변명도 참 이상한 변명이네요. 괜히 저 위로한답시고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싫다고 하는 게 낫겠어요. 뭐 그런 말로 거절을 해요? 아이고, 그런 뜻이 아닌데. 저도 자존심 지키겠다고 말을 빙빙 돌려 한 게 순미 씨가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네요. 사실 제 직업이나 학력이나 지방까지 순미 씨보다 한참 뒤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저 때문에 순미 씨가 피해를 볼까 싶어서요. 순미 씨 지인들 보면 다들 남자친구들이 잘 나가던데 저는 그렇지가 못해서 빛나는 순미 씨를 더 어둡게 할 것 같아요. 라며 머리를 긁적이는데 이렇게까지 깊은 생각을 하는 줄은 전혀 몰랐어요. 찬엽 씨, 학력이란 직업, 집안 그런 게 뭐가 중요해요. 사람이 됨됨이가 돼야지. 성실하고 진실하면 돈이야 뭐라든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그리고 찬엽 씨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것만 봐도 저는 벌써 든든한데요. 아무리 잘난 판검사 의사라도 성격이 못됐다면 저는 그런 사람들 트럭으로 갖다 준다고 해도 반품이에요. 그러니까 찬엽 씨도 학벌, 직업, 집안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 한번 진지하게 만나봐요. 라고 하니 그제서야 알겠다며 제 손을 꼭 잡아주더라고요. 그렇게 이 사람은 저의 남자친구가 되었고 나중엔 남편이 되었어요. 저희 부부는 딱 3년 연애하고 결혼을 하였는데 결혼까지도 별탈 없이 무난하게 한 편이었어요. 워낙 저희 부모님이나 남편의 홀어머니도 성격이 드세지가 않아 큰소리 낼 일은 없었죠. 되려 시어머니가 저한테 해준 게 없다며 늘 미안해 하셨는데 본래 성격 자체가 경우도 있으셨고 시골분이다 보니 순박하기도 하셨어요. 그러니 그 당시 다른 시어머니들처럼 말도 안 되는 시집살이는 하지 않으셨죠. 제가 시댁 가서 설거지라도 하려고 하면 시어머니는 추운데 밖에서 그러지 말고 안에 들어가 있으라고 제 팔을 막 잡아당기곤 했는데 이런 면모들이 남편이 시어머니를 많이 닮았구나 싶었어요. 가끔 시누이들이 눈치를 주긴 했지만 남편과 시어머니만 있으면 천군만마를 얻은 듯한 기분이었죠. 저희 부부는 결혼을 하고부턴 더할 나위 없이 사이가 좋았는데 얼마나 사이가 좋았냐면 50, 60이 되어서도 한 번을 따로 잡은 적이 없고 늘 밖에 나가면 손을 잡고 다녔어요. 그러니 모르는 사람들은 다들 저희 부부를 보고 재혼한 부부가 아니냐는 말까지 할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이런 인꼬 부부 같은 저희 부부에게도 결혼을 하고 나니 점차 문제점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는데 제일 큰 문제는 아이가 없다는 게 문제였어요. 결혼하고 1, 2년 동안은 일부러 신혼을 좀 즐기려고 임신을 피하곤 했어요. 아이가 생기면 아무래도 아이에게 집중을 해야 하고 저 또한 임신이 되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둬야 했기에 돈을 조금 더 모으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그 당시엔 아이가 없어도 크게 상관이 없다 생각을 했어요. 저나 남편이나 서로 사이가 너무 좋았고 둘이 있어도 행복했기에 우리 사이에 굳이 아이가 있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런 저희 부부를 삼신할매도 괘씸히 여겼는지 막상 1, 2년이 지나 아이를 가지려고 하니 아이가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 검사를 해봤는데 제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고 했어요. 나팔관이 막혀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 결과를 듣고 나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남편은 괜찮다며 저를 위로하는데 지금도 우리 둘이 행복하잖아. 아이 없어도 지금처럼 계속 행복하게 살면 돼. 그리고 애 키울 돈으로 우리 둘이 평생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건강하게 살면 되지. 막상 애가 있어도 나중에 그 애가 어떻게 클지도 모르는데 속 썩이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없는 게 나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고 나한테 미안해하지도 마. 그래도 자기는 늘 딸 하나 아들 하나는 낳고 싶어 했잖아. 늘 조카들도 이뻐서 사족을 못 쓰는데 나도 당신 닮은 애들 낳고 싶었는데 신혼 초에는 아이 욕심 없었는데 막상 내가 애를 못 낳는다고 하니까 내가 왠지 여자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자존감도 떨어지고
그리고 당장 시어머니 얼굴은 어떻게 봐야 돼? 죄송해서. 라며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 남편은 그건 걱정 말라며 저를 대신해 시댁 식구들에게 본인이 무정자증이어서 애를 갖지 못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를 대신해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이 말에 시어머니는 매번 절 볼 때마다 미안하다며 내가 너를 볼 면목이 없다. 애비가 무정자증인 게 다 내 잘못 같아서 미안하다 라고 하시는데 저도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시댁 식구들뿐만 아니라 지인들에게도 저희 부부가 애를 갖지 못하는 게 다 본인 때문이라고 얘기했는데 저희 친정 식구들 빼고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남편에게 문제가 있어 애를 갖지 못하는 걸로 알게 되었죠. 남편은 저를 그 정도로 생각해준 사람이었어요. 뒤에서 수군대는 사람들의 손가락질까지도 감수하며 저를 감싸준 거죠. 저도 이런 남편에게 당신을 위해서라면 나도 뭐든 다 해줄 거라 약속을 했고 평상시에도 이런 남편을 떠받들며 살았어요. 같이 직장 생활을 해도 저는 늘 저녁에 퇴근을 하고 오면 남편을 위해 오첩 반상에 목욕물까지 받아두었어요. 남편은 매번 이런 거 안 해도 나는 당신 자체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제가 이렇게라도 해야 마음이 좀 편했거든요. 저희 부부 비록 아이는 없었지만 아이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그 공백을 꽉꽉 채우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남편에게 그동안의 은혜를 갚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었는데 비록 좋은 일로 은혜를 갚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남편을 위해 제가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생기게 된 일이 있었어요. 건강했던 남편이 40이 넘더니 늘 피곤해 절어 열 몇 시간씩 잠을 자도 피곤이 안 풀린다고 했었어요. 그럴 때마다 입맛도 없고 속도 계속 울렁거린다고 해서 밥을 잘 먹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몸이 점점 붓기 시작했죠. 이게 살이 찐 건가 부은 건가 할 정도로 아침 저녁으로 얼굴이 부어 난 사람이 되어 있었는데 이건 아무리 봐도 남편 몸에 이상이 있는 거라 생각이 들었고 저는 곧바로 남편을 데리고 병원에 가게 되었어요. 남편은 늘 본인 건강에는 자신이 있던 사람이라 별일 없을 거라며 호언장담을 했고 단지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했는데 검사 결과는 그렇지 않았어요. 검사 결과 남편의 신장이 완전히 망가졌다고 하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은 저희를 보곤 대체 이 정도가 될 때까지 어떻게 몰랐냐는 말을 했는데 당장이라도 투석을 해야 될 정도라고 했어요. 신장이 워낙 소리 소문 없이 망가지는 기관이라 증상이 있을 때면 벌써 어느 정도는 나빠져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또 한 번 심장이 바닥으로 내려앉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건강에는 자부심을 갖고 있던 남편도 초점 없는 눈으로 멍하게 듣고만 있는데 사실 나이 40이면 병치레를 하기엔 아직 젊은 나이였죠. 남편 또한 본인이 투석을 해야 된다니 앞길이 막막하다고 했는데 투석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경제활동도 일반적인 생활활동도 올스톱이 되니 막막할 만했어요. 게다가 둘이서 국내 여행은 좀 다니긴 했지만 제대로 된 해외여행을 다녀본 적이 없어 나중에 나이 들면 꼭 해외여행도 많이 다니자 했었는데 이젠 해외가 아니라 국내 여행마저 다니지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된 거죠. 남편의 소식에 시어머니는 더 제게 고개를 못 드셨는데 애비가 애도 못 갖고 신장도 그렇게 고장이 났다니 내가 너를 우째 쳐다봐야 될지 모르겠다. 사돈 어르신들은 또 뭐라고 생각을 하시겠어. 웬 아픈 아들을 줬다 생각할 거 아니야. 이걸 도대체 어쩌면 좋냐. 정말로 미안하다 애미야. 어머님, 제발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저 괜찮아요. 그리고 아범도 투석받으면 다시 건강 되찾을 거예요. 라며 제 걱정은 하지 마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의 투석과 함께 다시 생활전선에 뛰어들게 되었어요. 그때 당시 제가 퇴사한 지 4년 정도 돼서 집에서 살림하며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제가 가장이 되어 돈을 벌어야 하니 남편은 이걸 제일 힘들어했어요. 제게 연신 미안하다고 했는데 저 또한 남편의 마음을 아니까 되려 더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했죠. 내가 당신한테 그랬었잖아. 당신 위해서라면 뭐든 다 해줄 거라고.
이젠 내 차례가 온 것 같아. 당신은 그냥 마음 편히 건강 관리에만 신경 써. 내가 벌어가지고 오는 돈으로 충분히 우리 둘이 살 수 있으니까. 우리가 애가 있냐, 아님 모셔야 하는 부모님이 있냐. 당신은 아무 걱정 마. 라며 위안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남편에게 취미가 하나 생겼는데 매일같이 복권을 사는 게 취미가 되었어요. 1등이 되면 좋겠지만 2, 3등만 몇 번씩 나와도 좋겠다며 제게 어떻게든 도움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남편은 투석을 받는 5년 동안 꾸준히 복권을 사왔는데 그 흔한 4등, 5등도 안 되더라고요. 저도 하도 사는 게 퍽퍽하다 보니 그 복권에 간절히 희망을 걸었나 봐요. 근데 차라리 남편의 건강에 희망을 걸 걸 그랬나 봐요. 남편이 투석받은 지 6년이 되니 급격하게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최후의 방법인 신장 이식 수술을 받기로 결정을 했는데 병원에서도 남편과 같은 신부전 환자들에게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하였어요. 그러니 공여자를 먼저 알아보라고 했는데 저는 알아볼 방법도 없다며 제가 제일 먼저 검사를 받아보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검사를 받았는데 하늘에서도 저희 부부를 가엾게 여겼는지 저랑 남편이 이식 수술이 적합으로 판명이 났고 몇 가지의 평가를 더 거친 후 바로 수술 일정을 잡을 수 있었어요. 이제야 남편에게 그동안의 빚을 다 갚는 듯한 기분이 들었죠. 남편 또한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에 저를 향해 우리는 서로 몸에 장기를 나는 부부니까 평생토록 서로만 바라보면서 살자라는 맹세 아닌 맹세까지 했죠. 그렇게 저희 부부는 수술도 잘 마쳤고 회복도 잘했어요. 그리고 남편 또한 하루가 다르게 건강을 찾기 시작했는데 건강하다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지 저나 남편이나 다시금 느끼게 되었죠. 이젠 남편도 슬슬 보통의 사람들처럼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여전히 복권 사는 일은 계속하더라고요. 그리곤 한 10년 넘게 계속 복권을 사왔을 때였어요. 남편이 60이 되던 해 마치 선물처럼 남편의 전화를 한 통 받게 되었는데 이상하게 남편이 계속 제 이름만 부르짖는 겁니다. 전 또 남편이 어디가 아픈가 싶어 왜 그러냐며 구급차를 불러주냐고 했어요. 그러니 그게 아니라 지금 TV에서 복권 당첨번호 조회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1등에 당첨이 된 것 같다고 하는 겁니다. 설마 하다가 설마 했는데 분명히 1등에 당첨이 되었고 더 확실하게 인터넷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데 지금은 손이 떨려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 또한 그 소리를 듣는데 어딜 한 대 얻어맞은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곤 일하고 있는 마트에서 잠깐 나와 핸드폰 번호로 로또 번호를 스크린샷 찍어 남편에게 이 숫자가 맞냐고 하였죠. 그러니 곧바로 남편에게 전화가 걸려와 정확하게 맞다며 이게 대체 뭔 일이냐고 지금 너무 좋아서 숨이 안 쉬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곤 바로 집으로 오라고 하는데 저도 터져나오는 미소를 애써 꾸역꾸역 누르며 점장님한테 남편 핑계를 댔고 곧장 집으로 갔죠. 그리곤 집에 가자마자 저희 부부는 부둥켜 안으며 큰 소리도 내지 못하고 울며 기뻐했어요. 행여나 옆집에서 당첨 소식을 들을까 혹시 새어나갈까 막 기뻐한 거죠. 이 돈이면 평생 일하지 않고 아프면 돈 걱정 없이 마음껏 치료받으며 살 수 있겠다 싶었어요. 남편은 제게 당장이라도 마트를 그만두라고 하고 싶은데 너무 갑작스레 마트를 그만두면 사람들이 의심할 수도 있으니까 조금 천천히 그만두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했어요. 그리고 돈 생긴 티를 내지 않으려고 일부러 차도 10년 넘게 탄 헌차를 계속 타고 다녔죠. 가만 보니 남편이 아주 이런 쪽으로 머리가 잘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남편 말론 매일같이 복권에 대해 검색을 해보고 당첨된 사람들의 인터뷰 이런 걸 보다 보니 이런 노하우가 생긴 것 같다고 하는데 심지어는 일단 가족들에게도 알리지 말자고 하더라고요. 돈 앞에서는 가족들도 믿을 수가 없다면서요. 그리고 돈이 있으면 흥청망청 다 써버릴 수도 있으니 한 3층짜리 건물을 사서 돈을 묶어놔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야 안전하게 죽을 때까지 이 돈을 쓸 수 있다면서요. 건물은 본인이 여기저기로 잘 알아보러 다닐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고 이젠 노후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 일만 남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항상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뒤따라오는지 제가 마트를 그만두지 않으려고 해도 그만두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었어요.
어느 날부턴가 서 있지 못할 정도로 배가 아파 동네 산부인과에 갔더니 난소암이 의심된다 하였고 큰 병원에 가니 자궁암 3기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나이가 들면 모든 기능이 다 망가지는데 제 자궁도 폐경이 오면서 암이 생기게 된 거죠. 임신이란 제대로 된 기능도 하지 못하고 늙어서 병들어버린 제 자궁이 가엾기만 했네요. 남편도 제 암 소식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어떡하냐며 울면서 얘기를 했고 무조건 내 마누라 살려달라며 의사 선생님한테 빌더군요. 병원에서는 일단 항암 방사선 먼저 하고 크기를 줄인 다음 수술을 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스케줄을 잡고 나왔는데 며칠 뒤 남편이 제게 시어머니가 계신 요양원으로 가서 몸부터 추스리고 항암 치료를 받는 게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니께서 치매로 요양원에 가신 지 1년 정도 되었을 때거든요. 저도 그 요양원을 아는데 거기 요양원이 10명 정도 있는 소규모 요양원이라 가족같이 분위기도 좋고 공기도 좋은 곳이었거든요. 남편은 그곳에서 몸을 추스리고 밥도 자연식으로 먹으며 한 일주일만 있다가 나오라고 했어요. 본인이 제 밥을 그렇게 챙겨주질 못하니 시설에서 케어를 받으면 좋을 것 같다고 했는데 제가 수락을 할 줄 알고 벌써 그곳에 돈을 지불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돈을 많이 내서 제대로 잘 챙겨줄 거라고 했고 저는 남편 말대로 시어머니가 계시는 그 요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딱 일주일만 그곳에서 있다가 치료를 하자 싶은 마음이 갔는데 그 일주일이 3개월이 될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처음에 그곳에 가니 어르신들이 시어머니를 포함해 딱 한 분 계시더라고요. 거기 원장 말로는 이곳이 하도 야산의 외진 곳에 있다 보니 어르신들 자식들이 찾아오는데 불편하다고 딴 곳으로 많이 갔다고 했어요. 하기야 사는 게 바쁘다 보니 저나 남편도 이곳에 찾아오려면 한참 걸려 발길이 잘 안 떨어졌거든요.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 이상하게 예전만큼 따뜻한 분위기도 없고 썰렁한 느낌만 맴돌았는데 그래도 시어머니와 함께 있으니 마음이 놓였어요. 그리곤 황토방으로 된 독채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보냈고 편안했는지 다음날까지 늘어지게 잠을 잤어요. 시어머니의 일어나라는 소리에 잠에서 깼는데 시어머니는 배가 고프다며 밥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비몽사몽한 눈으로 원장이 왜 아직까지 밥을 안 챙겨줬나 싶어 문을 열어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아니 현관문이 열리지가 않는 겁니다. 밖에서 잠가버렸는지 아주 굳게 닫혀져 있는데 저는 이상한 생각에 이불 어딘가에 있을 휴대폰을 막 찾았어요. 근데 제 휴대폰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이불을 들어 탁탁 털어가며 온 방을 다 뒤져보았는데도 휴대폰이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다급한 마음에 제정신이 아닌 시어머니에게 제 휴대폰과 원장에 대해 물으니 시어머니가 의미심장한 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이제 가면 언제 올지 몰라 라는 말을요. 그렇게 저는 무방비 상태에서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을 당했는데 저는 뭐라도 나올까 싶어 온 방을 다 뒤졌고 소리를 질러 사람 있다고 악을 썼어요. 그런데도 누구 하나 대답을 하는 사람이 없었죠. 창문이라곤 화장실에 있는 손바닥만한 창문이 전부여서 도망을 갈 수도 없었어요. 단지 그걸로 밤인지 낮인지만 알 수 있을 정도였어요. 다행이라고 해야 되는지 5평 남짓한 곳에는 냉장고에 고추장과 김치, 쌀, 계란 등이 있었는데 그걸로 매 끼니를 해결했고 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채로 누워서만 지냈어요. 시어머니는 가끔 정신이 돌아올 때마다 남편놈 욕을 하며 나도 모자라 너까지 이런 곳에 두고 간 천하의 쓰레기 같은 놈 이라며 내가 지친 엄마가 아니란 걸 알고선 이렇게 두고 가버린 거야 라는 말을 하시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니 시어머니께서 과거 얘기를 하시는데 남편 3살 무렵 도망간 남편의 생물을 대신에 본인이 신우들과 남편을 다 키웠대요. 저는 처음 듣는 소리였는데 시어머니 말로는 이것들이 내가 지들 친모가 아니라는 걸 알고 이렇게 외진 곳에 날 두고 간 거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니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하다 자기를 키워준 어머니를 두고 간 것도 모자라 암 걸린 아픈 마누라까지 버렸다는 게 이게 인간으로서 할 일이냐고요. 저는 어떻게든 이곳을 빠져나가리라 시어머니랑 탈출 기회를 엿봤는데 고심 끝에
황토집으로 지어진 집이니 벽을 한번 긁어볼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참치캔 윗부분으로 벽 한쪽을 계속 긁어 파냈는데 얼마나 허술하게 지었는지 벽이 정말 파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전 밤이고 낮이고 장작 보름 넘게 그곳을 파냈고 간신히 몸 하나 나갈 만한 구멍을 만들어 놓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3개월 만에 그곳을 나갈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치매로 정신이 왔다 갔다 하시니 일단은 저 먼저 나와 이 사실을 경찰이고 가족들한테 알리고 다시 오겠다고 하였어요. 그리고 요양원 자리가 있는 곳으로 내려가니 그곳에 버젓이 사람이 살고 있는 겁니다. 어떤 70대로 보이는 할머니였는데 저는 그 사람을 보자마자 살려달라고 하였고 그 사람은 되려 절 보자마자 기겁을 하며 어디론가 전화를 막 걸려고 하는데 간신히 몸싸움으로 전화를 뺏어보니 저희 남편의 이름이 써져 있는 겁니다. 저는 그 할머니를 잡고 갖은 법적 용어를 쓰며 당신들이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는지 아냐고 추궁을 했어요. 그러니 그제서야 겁에 질려 술술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알고 보니 남편 놈이 망해가는 이 요양원을 돈도 있겠다 헐값에 샀고 전에 있던 원장에게는 거짓말을 시킨 뒤 저랑 시어머니를 독채에 가둬놓은 겁니다. 게다가 시어머니가 이곳에서 지내니 저를 유인하게 해도 편했던 거죠. 아무래도 시어머니가 있는 곳이면 제가 안심하고 따라오니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할머니는 자기는 그냥 시키는 일만 했다며 아무 잘못이 없다고 하는데 저는 그 할머니의 핸드폰을 빼서 경찰을 불렀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지구대로 가서 저희 친정 식구들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리고 절 데리러 온 식구들한테 제가 겪은 모든 얘기를 하니 기겁을 하는데 남편 놈이 글쎄 저희 친정 식구들에게는 그랬다는 겁니다. 제가 다른 남자가 생겨서 돈까지 챙겨 도망을 갔다고요. 그러니 저희 친정 식구들도 남편 볼 면목이 없어 저를 적극적으로 찾아보지도 못했다는데 이런 일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미안하다는 소리만 했죠. 저는 이 정도로 남편 놈이 치밀하게 절 가둘 준비를 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때만 생각하면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아직까지 심장이 쿵쿵거리는데 제가 그곳을 어떻게 빠져나왔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날 만큼 끔찍해요. 저는 당장이라도 남편 놈을 찾아가 머리털을 다 뽑아버릴 생각을 했는데 저희 친정 언니가 일단은 증거 자료부터 싹 다 모으고 남편 놈을 고소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올라가서도 무작정 남편 놈을 찾아가는 것보다 언니가 먼저 찾아가 내 동생이 대체 어떤 놈이랑 도망을 갔냐고 물어보면서 반응을 볼 테니 우선 저는 치료부터 받고 지켜보고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전 친정 식구들의 말대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친정집에서 지내며 언니와 형부가 저 대신 남편 놈의 동태를 살폈는데 언니가 저의 집으로 남편 놈을 찾으러 갔다가 아주 가관인 광경을 보고 왔다는 겁니다. 글쎄 남편 놈이 새파랗게 어린 년을 끼고 갖은 스킨십까지 하며 집으로 들어가는 걸 봤다는데 여자 나이가 한 40대는 되어 보인다고 했어요. 아무래도 네 남편이 복권에 당첨되고 그 돈으로 젊은 년을 한 명 꼬셔서 바람이 난 것 같다고 하는데 그 말을 듣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만 같더라고요. 그래서 암 걸린 나를 그 야산까지 갖다 버렸구나 싶었죠. 그 후 언니는 며칠간의 미행 끝에 남편 놈이 그 젊은 여자랑 결혼 준비까지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저는 아르마리로 남편의 아는 지인에게 남편 놈의 결혼식 날짜와 시간을 알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혼식장을 찾아가 아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으리라 다짐했어요. 친정 식구들과 조카들 또한 아픈 저를 도와 남편 놈이 제게 저지른 모든 악행들을 수백 장 복사해 주었고 피켓까지 만들어 다 같이 결혼식장에 쳐들어가기로 약속을 했죠. 그리고 결혼식 당일날 저희는 들키지 않으려고 일부러 쉬기 시작한 뒤 한참 뒤에 몰래 식장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지보다 20살이나 어려 보이는 새파랗게 어린 여자랑 단상에 서 있는데 그걸 보고 있자니 몇 번이고 혈압이 올라 쓰러질 뻔했어요. 저는 그 연놈들이 들어가는 걸 보자마자 뒤에서 소리를 질렀죠. 기껏 내 신장까지 떼주며 살려놨더니 이제야 살만하다고 본처인 날 버리고 불륜해서 새파랗게 젊은 년이랑 결혼을 해? 라며 소리를 꽥 질렀어요. 그러니 순식간에 모든 사람들이 뒤를 돌아 저를 쳐다보았죠. 남편 놈은 절 보고는 당황을 하며 막 다가오는데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갔어요. 이러고도 네가 사람 새끼니? 넌 사람 새끼 아니야. 50억짜리 복권 당첨됐다고 암 걸린 나랑 너 키워준 어머니까지 갖다 버렸으니 사람 새끼도 아니지. 라고 난리를 쳤죠. 그리곤 저희 가족들이 거기에 있는 하객들에게 프린트물을 나눠주며 읽어보시라고 하는데 순간 결혼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남편 놈이랑 결혼하는 그 젊은 년은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는데 아주 꼴값들을 떨고 앉아 있었죠. 남편 놈은 빨리 경호원을 부르라며 야단법석을 떨었고 저는 끝까지 할 말 다 했어요. 가족들한테까지 복권 당첨됐다는 거 비밀로 한 주제. 그 여자한테는 다 얘기했니? 그리고 결혼까지 해. 라고 하니 남편 놈이 제 입을 틀어막으며 멱살을 잡고 늘어지는데 이 모든 행동들까지 동영상으로 찍어 이혼 소송할 때 아주 유리하게 써먹었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 놈에게 민형사소송 2가지를 다 걸었고 암 치료를 받는 와중에도 결과는 제 승소로 끝이 났습니다. 이혼소송에선 반반 재산분할과 위자료까지 받아냈고 형사소송에선 강금죄와 유기죄로 각각 벌금형을 받았는데 일 결과에 대해선 좀 불만족스러웠는데 전 남편 놈이 무슨 판사 출신의 변호사를 선임해 받게 된 결과였죠. 저는 징역형이 나올 줄 알았는데 무죄가 아닌 게 어디냐 하는 위안 아닌 위안을 삼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시어머니는 다시 요양병원에 가셨는데 요즘은 면회가 안 돼서 못 가고 있지만 원래는 한 달에 한 번씩 찾아가서 자식들 대신 제가 자식 노릇을 했었어요. 전 남편 놈만 생각하면 이것도 안 하는 게 맞지만 불쌍한 시어머니 생각하면 차마 모른 척할 수가 없어 찾아뵙고 있었죠. 늘 제게 잘해주신 거 생각하면 마음이 많이 가더라고요. 사시면 얼마나 더 사실까 싶어 손이라도 한 번 더 잡아드리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그리고 올 초에 전 남편의 아는 지인에게 그 인간의 소식을 들었는데 그 인간 복권 당첨된 지 딱 3년 만에 지가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을 다 잃어 지금은 월 35만 원짜리 고시원에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날 꿈에 지나지 않았던 일장 춘몽처럼 전 남편 놈은 결국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사람이 분수껏 살아야 되는데 지 분수껏 살지 못하니 저런 꼴을 당한 것 같아 속은 다 시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4년째 건강 유지하며 무사히 생존 중에 있는데 별별 일을 다 겪고 나니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한 일이라 생각이 들어서 더 열심히 살고 있어요. 늘 좋은 생각만 하고 긍정적으로 생활하니 조금은 더 오랫동안 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의 길고 긴 이야기 들어주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물론 여러분들은 저처럼 이런 일은 당하시지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늘 조심하시며 건강하시고 행복한 인생을 그려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